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서클이 주최한 웨비나 녹취록입니다. 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곳들이죠. 스탠다드 차터드, BNY 멜론, 도이치뱅크. 글로벌 거인들이죠. 바로 그 금융거인들의 임원들이 모여서 인터넷 금융 시스템이 은행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인가, 이걸 주제로 이야기했어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은행에서 암호화폐 이야기 꺼내는 건 뭐랄까? 금기어였죠. 맞아요. 말 그대로 커리어의 작별을 구하는 지름길로 여겨졌잖아요.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 은행들이 앞다투어 스테이블 코인이랑 디지털 자산을 끌어안고 있단 말이죠. 도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배의 항로를 180도 바꾸게 했을까요? 바로 그 무엇이 바뀌었는가라는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네. 이게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는 그런 설명서가 아니고요. 금융의 가장 밑바닥, 그러니까 돈이 오가는 방식이라는 근본적인 인프라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아, 인프라 자체의 변화군요. 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은행들이 어떤 생존 전략이랑 새로운 기회를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증언에 가깝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지점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스탠다드 차터드 임원의 고백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네, 저도 그 부분 보고 놀랐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은행 내에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를 다루는 건 엄청난 커리어 리스크였다고요. 그렇죠. 심지어 잘못하면 경력이 끝장날 수도 있는 위험이었다. 이런 표현까지 썼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걸 모르면 오히려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이 됐다고 하니 정말 국적인 반전입니다. 대체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자료를 종합해보면 크게 두 가지 전환점이 보입니다. 두 가지요? 네. 첫 번째는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이유. 바로 고객의 요구입니다. 아, 고객. 네. BNY 멜론의 임원이 명확하게 짚어줬는데요. 헤지펀드나 자산운용사 같은 거대 기관 고객들이 계속 문을 두드린 거죠. 이거 해달라고요? 네. 우리는 이 새로운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고 싶은데 당신네 은행이 안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고요. 은행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고객들이잖아요. 그렇죠. 무시할 수 없죠. 등을 돌릴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더는 외면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고객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럼 두 번째 전환점은 뭔가요? 이게 좀 의외의 지점에서 나옵니다. 바로 실패한 프로젝트의 교훈. 실패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페이스북, 지금의 메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리브라 프로젝트 말입니다. 아, 리브라. 기억나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화폐. 맞아요. 근데 규제 당국이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좌초됐잖아요. 네. 그때만 해도 기존 금융권을 위협하는 거대한 도전자로 여겨졌죠. 그렇죠. 그런데 스탠다드 차터드가 이 리브라 프로젝트의 초기 멤버로 참여했었거든요. 아, 그랬었군요. 그리고 거기서 비록 프로젝트는 실패했지만 뭐랄까 엄청난 걸 배웠다고 해고해요. 어떤 걸요?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쓰는 개방형 인터넷 위에서 토큰을 지원하려면 어떤 인프라가 필요한가? 이걸요. 와, 일종의 값비싼 과외를 받은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이 기술을 우리가 직접 내부로 가져와야겠다는 확신을 얻게 된 거죠. 거인의 실패가 역설적으로 전통은행들한테는 소중한 학습 기회가 된 셈입니다. 리브라의 실패에서 인프라의 중요성을 배웠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그 인프라 위에서 움직일 화폐로 왜 하필 스테이블 코인에 다들 집중하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비트코인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도 있는데 말이죠. 은행은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은 가치가 너무 급변해서 결제 수단으로 쓰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죠.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나 유로 같은 실제 화폐의 가치가 고정되어 있으니 은행이 다루기엔 훨씬 적합한 디지털 화폐인 셈입니다. 아, 안정성 때문이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럼 이게 단순히 더 빠르고 저렴한 송금 기술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까요? 그 이상이죠. 자료에서 스탠다드 차터드 임원이 속도 외에 아주 구체적인 장점들을 언급했던데요. 예를 들어 주말에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 네, 그 부분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의 실용적 가치를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세 가지를 명확히 짚어주는데요. 네. 첫째가 방금 말씀하신 주말 결제입니다. 지금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선 금요일 오후에 송금하면 주말 내내 돈이 묶여버리잖아요. 맞아요. 월요일에나 처리가 되죠. 전 세계적으로 수십, 수백억 달러가 그냥 48시간 동안 멈춰 있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비효율이거든요. 그렇겠네요. 스테이블 코인은 24시간 365일 작동하니까 이 주말의 장벽을 그냥 허물어 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시간대를 거스르는 당일 결제였죠. 이건 좀 더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걸 이해하려면 현재 국제 송금 방식을 알아야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 있는 두 은행이 미국 달러를 주고받는다고 해보죠. 네, 싱가포르 안에서요. 네. 이게 같은 싱가포르에 있어도 거래 정보가 미국 뉴욕에 있는 청산소까지 갔다가 확인을 받고 다시 싱가포르로 돌아와야 최종 결제가 완료됩니다. 와, 그렇게 복잡하군요. 시차 때문에 보통 하루 이상 걸리죠. 하지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어떨까요? 그냥 바로 되나요? 그냥 두 은행이 블록체인 위에서 직접 주고받으면 그 자리에서 거래가 끝납니다. 마치 싱가포르 달러를 주고받는 것처럼요. 와, 그 비유를 들으니 확실히 와닿네요. 국제 거래가 순식간에 국내 거래처럼 바뀌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BNY 멜로니먼은 이걸 더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구조적 변화요? 네, 개별적인 장점들을 넘어서 금융시장의 작동 원리 자체가 바뀐다는 거죠. 그가 제시한 키워드가 세 가지가 있는데 24/7 무중단 결제, 원자적 결제, 그리고 프로그래밍 가능성입니다. 원자적 결제요? 그건 뭔가요? 자산과 돈의 교환이 동시에 한 번에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주식을 사면 주식은 이틀 뒤에 들어오고 돈은 먼저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 사이에 불안하죠. 맞아요. 그 이틀 사이에 거래 상대방이 파산이라도 하면 큰일 나죠. 원자적 결제는 마치 가게에서 물건을 건네받는 그 순간에 돈을 내는 것처럼 이런 시간차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합니다. 잠시만요. 그럼 지금까지 설명을 종합해보면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빠른 기술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한 기술이라는 관점으로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결제 지연이나 거래 상대방 리스크처럼 기존 금융이 수백 년간 안고 있던 고질적인 위험들을 제거하는 수단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인데요. 그게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은행가들의 눈에는 오히려 기존 금융의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를 줄여주는 매우 효과적인 도구로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인 프로그래밍 가능성. 이건 이 모든 변화의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의 프로그래밍을 한다고요? 네. 돈 자체에 만약 A 조건이 충족되면 B에게 지불하라 같은 스마트 계약, 즉 컴퓨터 코드를 심을 수 있게 되는 건데 이건 완전히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등장을 예고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리스크는 줄이고 심지어 돈이 스스로 움직이는 조건까지. 이건 단순히 새로운 결제 수단을 도입하는 걸 넘어서는 이야기 같네요. 그렇죠. 돌치뱅크 임원이 이 변화를 클라우드 컴퓨팅에 비유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 비유가 정말 적절하죠. 그 비유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이 기술이 결국 어디로 향할지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처음 클라우드 컴퓨팅이 등장했을 때 많은 기업의 IT 부서들은 자기들 역할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고 저항했습니다. 아, 맞아요. 서버를 직접 관리하는 게 그들의 주된 업무였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저도 예전에 기업들이 클라우드 처음 도입할 때 우리 IT 부서 사람들 다 일자리 잃는 거 아니냐 걱정하던 걸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클라우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클라우드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디지털 서비스의 배경에서 당연하게 작동하는 공기 같은 인프라가 됐죠. 도이치뱅크 임원은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도 결국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아, 배경 인프라가 될 것이다. 네, 사람들은 자기가 블록체인을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모든 금융거래의 배경에서 돌아가는 핵심 운영체제, 즉 새로운 금융 OS가 될 거라는 전망이죠. 새로운 금융 운영 체제라 정말 거대한 비전이네요. 그럼 그 새로운 OS 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들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네, 자료에서 두 가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오, 첫째는 실물자산 토큰화, RWA와의 결합입니다. RWA. 그리고 배송 드론이 부품을 싣고 공장에 도착하는 순간 대금이 자동으로 지불되는 거죠. 인간의 승인이나 개입 없이요? 전혀요. 이런 기계 간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24시간 쉬지 않는 디지털 화폐가 필수적인데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공상과학 영화 같은 미래인데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미래로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겠죠. 은행들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을 직접 만들 거냐, 사올 거냐, 아니면 협력할 거냐. 네, 그 고전적인 딜레마죠. 웨비나에서도 그게 중요한 논의 주제였어요.
결론은 어떻게 났나요? 참여한 은행들은 대부분 외부 전문기업, 예를 들면 이 행사를 주최한 서클 같은 곳과 협력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호하더라고요. 아, 협력 모델이요? 네, 기술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은행 같은 거대 조직이 모든 걸 직접 개발하려고 하면 이미 완성했을 때쯤엔 낡은 기술이 되어버릴 위험이 크기 때문이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은행은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신뢰, 규제 준수에 집중하고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 파트너에게 맡기는 분업 모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규제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은행 같은 보수적인 기관들이 움직이려면 결국 정부가 길을 열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분에서 최근 몇 년간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죠? 특히 유럽에서 통과된 미카, 즉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암호자산 규제 법안이 거대한 물꼬를 튼 거죠. 아, 미카 법안이요? 네, 미카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지켜야 할 의무, 준비금 요건 같은 걸 명확하게 규정했거든요. 비로소 은행들이 이 규칙만 지키면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경기장이 만들어지고 규칙이 정해진 셈이군요. 청합합니다. 규제가 명확해지면서 오히려 시장이 열렸다. 이건 대형은행뿐만이 아니라 작은 은행들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겠어요. 바로 그 점을 자료에서도 지적합니다. 작은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거대한 시스템을 구축할 여력이 없지만 네. 이제는 미카 같은 규제를 통과한 검증된 외부 솔루션을 레고블록처럼 가져다 쓰면 되니까요.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화폐 자체의 문제, 즉 지정학적인 측면을 좀 짚어보죠. 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거의 대부분이 미국 달러 기반이잖아요. 압도적이죠. 이건 다른 나라들 입장에선 좀 껄끄러운 문제일 수 있겠는데요. 굉장히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예요. 유럽에서는 당연히 유로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달러의 아성을 넘기엔 역부족이고요. 중국은 어떤가요? 위안화는요? 더 복잡해요. 중국의 강력한 자본 통제 때문에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만약 나온다 해도 디지털 위안화처럼 중앙정부의 엄격한 통제하에 놓일 가능성이 높죠. 신흥시장 국가들의 고민은 더 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달러화라는 오랜 고민이 있습니다. 달러라이제이션이요? 네, 자국 통화가 불안정할 때 국민들이 더 안정적인 미국 달러를 선호하면서 자국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중앙은행이 통제력을 잃게 되는 현상 말인데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 달러화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거죠. 이 때문에 말레이시아나 한국 같은 나라들에서 자국 통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각국의 경제 주권이 걸린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오늘 대화를 정리해보니 정말 흥미로운 서사의 대전환입니다. 네, 그렇죠. 초기에 은행을 해체하겠다며 등장했던 암호화폐의 이야기가 이제는 오히려 이 새로운 기술이 성공하기 위해선 은행이 가진 신뢰와 안전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바뀌고 있으니까요. BNY 멜로니먼의 표현을 빌리자면 암호화폐가 은행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와, 그 표현이 정말 모든 걸 말해주네요. 네, 혁신의 방향이 대체가 아니라 융합과 진화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 새로운 기술은 은행을 없애는 대신 은행이 24시간 끊임없이 움직이는 미래 디지털 경제에 적응하도록 등을 떠미는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거대 은행들의 속마음을 통해 금융의 미래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자료였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전통 금융과 디지털 금융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진다면 과연 10년 뒤에도 우리는 이 둘을 구분해서 부르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그냥 금융이라고 불리는 시대가 올까요? 각자 한번 상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